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9월 모평 국어 해설, 저는 4부에서 만나는 남국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시험지를 딱 펼치고 막 시간 흘러가니까 급하게 정답 찾기 바쁘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시험 치르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걸 자기의 사고 과정을 복기하고 세트 구성이나 출제 방식이나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찬찬히 뜯어보는 공부를, 적어도 국어 9월 모평이다 이러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공부에 이제 시간을 할애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평가원이 연계의 어떤 그 지문 구성의 방식과 총 작품 수와 거기서 연계의 대상으로 어떤 작품들을 몇 작품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지문에다가 어떤 대목들을 활용해서 지문을 구성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특히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과 시험지에 인쇄할 지문 사이에 소위 싱크가 얼마나 높은가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부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룰 작품 가운데 현대소설 세트,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 조존성의 호화곡, 이렇게 소설 날개 또는 수가, 그 다음에 호화곡, 이 두 작품이 수특에 있었던 지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수특의 지문이 소설의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었던 거죠. 그 중에 맨 위에 걷어내고 그 다음에 중략 직후 조금 몇 줄 걷어내고, 거의 똑같은 지문으로 시험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몰라. 어쨌든 최근에 제가 최근 기억에는 어쨌든 아주 옛날에 연계의 초기에는요, 지문이 구성이 완전히 똑같이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태준의 돌다리 같은 거 나왔었던 때 2012년도인가요? 수능에 나왔던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는요 지문 구성을 이렇게까지 똑같이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아버지의 땅 6월 모평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중략 이후 부분만 같았지,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이제 절반 정도가 수특하고 똑같았던 거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현대소설을 그대로 출제를 한 경우는 없었단 말이야. 이것은 8분의 3을 연계하면서 전체의 비중은 조금 낮췄지만 그러나 연계의 질을 확 높여놓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사실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날개 또는 수감이 나왔네? 이거 제 강의, 수능 특강에 이제 교재 187쪽이고 저는 강의 30강에서 다뤄놨고요. 그리고 약점 공략에서 올해 뭐 들은 사람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마 8강에서 또 이 이야기를 막 곁들여가면서 또 해놨습니다. 자, 그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이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독림산업에 내가 마치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을 통째로 안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연계의 효과입니다. 바로 이거 만약에 이 9월 모평에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면 진짜 괜찮은데, 진짜 본수능에 가선 진짜 그거 실감해야 돼. 알겠죠? 그거 빼고는 수능 준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됐지? 자, 지문 갑니다. 독림산업은 그랬습니다. 이거 수능 특강에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자, 이게 소규모 섬유회사라 그랬어요. 저도 이거 수능 특강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아주 옛날에 읽은 소설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여러분한테 막 빈 부분의 줄거리까지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무직 남자 사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이 회사에서, 그런 이제 사장 일가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죠. 근데 이 준비위원회가 사실은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뒤에 지문에도 나옵니다만 장상태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이제 장상태라는 그 사원이 준비위원회에 지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직후 대목으로 여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는 장상태하고 우기환이라는 두 사람이 다방에서 그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 정책을 브레이크 걸지 못한 장상태,
에 대해서 우기환이 비판하는 말, 그래서 그 둘의 막 갈등 이런 게 있는 대목 직후에 여기가 이어지거든. 그 대목을 수능 특강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결성에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목을 창구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남자 사원들 주인공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도식이라는 사람이고요. 좀 전에 언급했던 우기환이나 장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자 제복을 착용한다. 이게 지금 1973년도 작품인데 1960년대, 70년대의 어떤 경직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 뭐랄까요? 획일적이고 뭔가 사회를 전체를 막 통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군사 문화 같은 것들과 연관이 있는 우리 사회에 경직되어 있던 당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소설이란 말이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여기 그 좀 전에 언급했던 주인공격인 민도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교도관이었고 그래서 평생 제복을 입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민도식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제복을 입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고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자기네 회사에서 제복을 입히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격렬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획일적인 어떤 뭐랄까요 전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임과 동시에 여기 준비위원회라는 것도요 말하자면 명목상의 민주주의 절차적인 어떤 그 장치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 위장된 민주주의 같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로 여기 서사적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방이 있어요. 회사 앞에, 그 독립산업 앞에. 그 회사의 그 앞에 있는 다방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지트처럼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자, 험악해진 분위기.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상태라는 여기에 참여했던 그러나 이 반대하는 뜻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중에 사실은 허수아비처럼 가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거 그냥 거수기 같은 역할이나 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온 그 장상태와 그를 비판하는 젊은 수습사원 자기를 엘리트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주 오만한 태도의 우기환이라는 젊은 후배 사원 둘 사이에 싸움 같은 게 벌어지려고 하니까 주인공 민도식이 이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힙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차로서의 어떤 위장된 민주주의의 어떤 장식에 가까운 회의를 소집했던 거죠. 준비위원회를. 자,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라고 민도식이 사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요. 자,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절반을 걸치고 있다는 얘기는 제복을 입는 정책이 실현이 목전에 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그건 뭐냐면 끝까지 거부하는 투쟁을 하든지. 그지? 자,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보세요. 여기 저 사람이라는 게요.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가 권 씨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유능길이 1970년대 초반 요때 초중반 요때 그 발표하던 연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에 그 권씨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권씨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연작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마다 등장하는 권씨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방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제복을 입느니 마니로. 근데 저기서 생산부 그러니까 생산직 그 옷을 입은 공원 복장을 한 독림산업의 이 사람들은 사무직이고 이 사람은 생산직이야. 생산직인 그 복장을 입은 사람이 비웃듯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러고 있어. 사실은 이게 이틀째야. 어제도 막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귀담아 들으면서 반응이 냉소적인 것 같은 걸 슬쩍 신경을 썼었거든. 근데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 얘기 그만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혹시
회사 측의 끈앞풀일까봐 그걸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일종의 사측에 반대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치? 엇비뚤음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 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미스 윤이 이제 그 다방의 종업원입니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화가 났어요,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같은 회사니까. 그쵸?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림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김권인지 박권인지 이권인지 해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자, 생각해봐.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지? 장상태는요. 어디 있어? 장상태는 권 씨를 만만한 사람으로 본 거야. 왜냐하면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때만 해도 이제 사무직 노동자,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 블루 칼라 사이에 이제 일종의 위계 같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죠? 뭐 물론 보수에도 막 차이가 있고요. 사회적인 시선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로 보는 거야. 같은 회사의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오만함이 놀이객감으로 권 씨를 삼으려는 이런 그 방자한 태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자 끼어들라는 눈짓을 막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A 부분 묶여있는 부분 봅시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 민도식이라는 인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인공 격이고 여러 군데에서 일종의 초점 화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도식의 눈으로 바라본 사태, 도식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자가 도식이 나는 아니지만 1인칭 시점은 아니지만 전지적 시점의 이 소설에서도 특히나 도식의 눈을 통해서 초점화의 방식을 통해서 상황과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도식의 생각이야.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여전히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권 씨가 그지? 빙글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자신감의 표현으로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는 당당한 태도의 권 씨인 거야. 그러니까 결코 장상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게 낮잡아 볼 상대가 아니라는 직감을 하는 거죠. 민도식은.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제 그 작품은 더 유명하고 배운 사람도 많을 테니까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데 나오는 권 씨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학 나온 사람이다 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원치 않게 얽매이는 바람에 지금 삶이 질곡을 헤매고 있지만 자기가 안동권 씨고 대학 나온 사람이고 이렇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여기 이제 이 권 씨 캐릭터도 비슷한 거지. 근데 여기 지금 A 부분이요. 현대 소설에서는 이따가 문제에서 보겠습니다만 반드시 뭔가 특정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걸 묻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계속해서 이 유형의 문제들을 만났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트에서는 A의 서술상 특징 해가지고 요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보통 뭐 A, B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서술상 특징 문제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봐봐. 인물의 외양, 즉 권 씨의 외양, 권 씨의 겉모습을 이렇게 그 민도식이 인식하고 파악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외양의 묘사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대목에 해당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그 인식, 외양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누구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도식으로 그려져 있고. 됐죠? 자, 그런 대목이다. 그게 이따가 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꼭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 묶여있는 부분을 읽으면 이거 서술상 특징 문제를 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읽어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인데요.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벽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하고 캐묻습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이제 이 한쪽이 이제 생산직 쪽, 자기 쪽의 일이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런 대목 나오죠. 사장실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제복을 위한 치수 측정을 막 하는데 거기서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 거부하고 빠져나와 회사를. 우기환도 또 이 민도식도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장실에 소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장하고 이제 단판을 짓듯이 막 거기서 뭐 얘기하다 결국엔 우기환은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리는데 회사를 나가버리는데 그러고 있을 때 권 씨가 사장실에 독대를 하러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당한 동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생산직의 대표로 사장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막 들이닥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자, 자기들은 그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 사무직 쪽 사람들은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했죠. 근데 결국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로 막 사장실에 단판 지으려 하고 우기환은 회사 그만두고 막 이런데 결국에는 그냥 제복이 결국에 이제 강행이 되는 거죠. 제복 착용이. 자, 그러다가 이제 창사 10주년 기념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 체육대회 당연히 다 제복을 입고 이제 거기 참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민기적 거기에 일부러 안 가려고 해. 민도식은. 그런데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엔 가게 된단 말이야.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 이 총각사원이 우기환이에요. 그죠?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내는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저렇게 제복 입는 거 거부하고 그리고 저렇게 사측의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뻗대다가 결국엔 그 젊은 사원처럼 총각 사원처럼 내 남편도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지 말라고 막 빨리 가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죠. 까짓 거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죠? 자,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감색입니다.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 보는 순간, 그러니까 전부 검은색과 감색, 곤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복들을 입은 모습이야. 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왜? 뭔가 통제되어 있고 획일성을 지닌 그런 그 풍경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죠? 갑갑함. 전체주의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 거에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기 힘든다고. 그죠?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 회사의 노래를 재창하기 직전의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민도식 자기 자신이야. 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근데 그건 기분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가를 재창하는 모습이 마치 나 혼자 안 따르고 있는 나, 그러니까 혼자서 저항하고 있는 자기들처럼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누군가를 단체로 야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지?
세상 전체가 온통 제국주성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자, 생각해봐. 화가 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다라는 감정이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이 민도식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노가 일죠. 근데 혼자서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독감도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말하자면 뭐랄까요? 전체주의적인 지향 앞에서 힘없는 소시민이 느끼는 아주 복잡 미묘하고 서글픈 감정 같은 것들을 민도식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의 지문도 당연히 여기서 끝나고요. 그죠? 자, 대조해 보세요. 수능 특강의 지문이 고스란히 그대로 일부 몇 줄 걷어내고 뭐 합치면 한 10줄쯤 걷어냈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문으로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수특을 재미있게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막 특히나 강의 들은 사람 더 그랬겠지. 막 옛날 얘기하듯이 막 들은 사람은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 뭐 다 기억나죠. 그게 뭐야? 남궁민 선생님의 수능날 음성 지원 서비스. 그 유명, 그죠? 옆에 서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자, 문제로 봅니다. 28번 문제 A의 서술상 특징 그랬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부분을 묶어놓고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자, 제가 약점 공략 때도 설명했었고 수능 특강 때도 아마 수능 완성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봐.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현대소설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아마도 올해 수능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오되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 이제 이른바 제가 편의상 붙인 용어로 치자면 1세대 서술상 특징 문제가 뭐냐면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가지고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어떤 것 빼도 박도 못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답지 하나 똘똘한 놈 딱 세워놓는 거. 그게 1세대 문제야. 2세대 문제가요. 요렇게 지금 A 묶거나 A, B 묶어가지고 요런 문제가 바로 2세대 문제입니다. 3세대 문제가요. 여러분 왜 그 박태원의 골목 안 같은 작품으로 출제됐던 문제 같은 거 기억해 보세요. 보기에다가 시점이나 서술상 특징에 관련된 심도 있는 설명을 주고선 묻는 문제. 그게 3세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4세대 현대소설의 4세대 서술상 특징 문제가 출현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문항 번호가 6월 모평이 27번이었던가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아버지의 땅에서 나왔던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을 보기 없이 그냥 맥락에 의해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언급한 것들 그 중에 평가원이 지금 시도해 놓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른 4개의 문제 유형을 이번 수능의 9월 모평에서는 지금 이 2단계 방식을 썼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2세대 문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6월 모평에는 4세대가 출연했었고요. 본 수능에는 몇 세대 문제가 출연할지 활용될지 혹은 제5세대 문제라고 부를 또 다른 유형이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현대소설에서 특히나 첫 번째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니 그 문제들 혹시 약한 사람은 기출문제들 또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핵심적으로 다룬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좀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 익힐 필요가 지금은 있는 시점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주고 있다. 서술자가 따로 있고요. 특정 인물의 시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초점화자야. 이게 누구야? 민도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인물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이건 누구야? 권씨죠. 이게 지금 요 4번 선지가요. 초점화자에 대한 개념을 다룬 선지야. 정답이 4번. 이해됐죠? 자, 시점,
종류 우리가 보통 다루는 4가지, 그다음 그래 1인칭 시점 2가지, 3인칭 시점 2가지, 총 4가지 하고 그다음에 초점화에 관련된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9번 기억의 의미와 관련. 기억이 뭐냐면요, 나머지 절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니폼, 제복 얘기하는 거야. 반쯤은 이미 우리 몸에 입혀져 있어.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할 거냐? 마저 입을 거냐? 아니면 벗어 치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복이죠,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의 의미와 관련한 글을 이용했다는데 그 나머지 절반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문제 유형을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죠. 소재와 배경의 서사적 기능에 관련된 문제.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목이 날개 또는 수갑이잖아. 그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옷을 얘기하는 거죠. 옷이 날개야. 그치? 근데 날개가 아닌 옷이지. 여기서의 옷은 수갑인 옷이라고. 여기의 제복은 수갑인 옷. 말하자면 통제, 억압, 획일성, 갑갑함 이런 것들을 환기하는 옷으로 이 사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미 끝난 일이야 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그 제복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마지막 나머지 반쪽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미 회사 측이 이겼어,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판단이 여기엔 이미 끝난 일이다라는 것에 그 말 안에 반영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이 제복 나머지 반쪽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순 특강에서 그 배웠던 대목 기억할 거고, 제가 좀 전에 설명에 의하면 그렇죠. 그 우기환과 장상태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험악해진 분위기라고 그걸 이제 진정시키는 민도식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험악해진 분위기라는 건 이 문제를 두고 논쟁거리를 두고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제복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권 씨가요? 권 씨가 그 나머지 반쪽을 입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권 씨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뭐라고. 지금 우리들은 작업하다가 팔을 잃은 사람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관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제복 입는 거 입고 말고를 뭐 그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다투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참 신기하다. 아이고 참 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같은 게 비판적인 어떤 관점 같은 게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총각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사원이 그 제복 문제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고 거기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모가지가 잘렸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검정혼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그걸 마저 입게 되었어. 반쪽을 마저 입게 됐다. 그러니까 전부 제복을 착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30번 문제 갑니다. A, B, C, D,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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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응이다, 반응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네, 그지? 자, A, B, C, D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표정, 어떤 행동, 어떤 말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게 이제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인물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A는요 야릇한 웃음인데 권 씨가 그 제복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삐뚤음하게 앉아가지고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어. 참 저런 사람들도 있구만. 참 팔자 좋구만. 한심하구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자,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권 씨가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표정도 짓지 않았겠지, 그지? 자, B는요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 그랬으니까 장상태가 화를 내면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 맞죠? 깜짝 놀란 거지, 그지?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러다가 싸움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그랬겠죠? 자, C는요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했다 그랬는데 거듭되는 재촉, 아내가 재촉을 한 거야. 민도식한테 빨리 체육대회에 가 참석하라고.
자,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 거듭되는 재촉. 맞죠? 그 다음에 D는요. 숨이 턱 막혀옴이라고 했는데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 나타난 반응. 숨이 턱 막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옷이 날개가 아니라 수갑처럼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E는요.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이인데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원들이 혼자만 제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있는 민도식을 쟤는 왜 저래? 이거 왜 안 입어? 이런 걸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라 그냥 막 그 사가를 합창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민도식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를 야유하는 것 같은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라고 말하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31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한 내용 그랬네요. 봅시다.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이게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정성 평가 문제인데 이런 데는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런 어떤 그 용어가 나와. 보통 따옴표를 달고. 그지? 근데 요거는요. 이제 제가 수능 특강이나 완성 같은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약점 공략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보기는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문학에서 보기는요. 첫 번째, 이른바 해제형 보기. 이 작품은 어떠어떠한 작품이다. 예를 들면 지난 3부에서 우리가 25번 문제에서 봤던 나시, 문태준의 시에 대한 보기 같은 거, 그런 거. 이 시는 무슨 시이다. 혹은 형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은 세트에 있었던 27번 문제 보기 같은 거 있죠.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해주는 어떤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수필이 어떤 수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제형 보기가 있는가 하면 심화형 보기라고 제가 편의상 붙이는 이름인데 심화형 보기라고 부를 만한 게 있어요. 심화형 보기는 이 작품이 무엇이다라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심화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보기예요. 이 작품 지문을 읽을 또 다른 제3의 어떤 필터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경우는요. 이게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심화형 보기는요. 일종의 교과, 국어 교과의 개념 심화형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소설에 독해하고 매우 밀접하게 다 있지.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 삼아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심화형 중에서도 이렇게 교과, 국어 교과 내에서의 특히나 이제 문학에서의 소설에서의 어떤 인물의 유형 같은 이런 심화된 설명, 뭐 아니면 뭐 시에서 표현법의 뭐 비유에 관한 깊이 있는 설명 이런 거 말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 수능 특강에 맨 첫 번째 시인 올해 수능 특강 추일 서정에 달려있는 3번 문제 보기에 있는 그런 거 비유, 직유와 은유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거 같은 건 교과 심화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치렀던 6월 모평에서 아버지의 땅에서 기억 재구조화라는 어떤 심리 치료, 정신분석 심리학 이런 거에 심리 치료에 활용되는 개념을 설명해 놓은 보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기는 작품의 해제나 이런 인물의 유형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문을 독해하는데 직접 닿아 있는 것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는 보기야. 그게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심도 있는 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진짜 새로운 필터로 그 작품을 보게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수능 앞두고 우리 자 중도적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지금 줬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입니다. 비판적 지식인이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자,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의 인물. 이게 중도적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민도식이 딱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집단의 논리, 거긴 난 찬성 못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그걸 따를지 말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관되게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추진하지는 못하는 거야. 약간 우유부단한 거죠.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봅니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1번 동료에게 준비위원회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그래서 다방에서 아까 그 민도식은 독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모습.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딩동댕 맞는 얘기네요. 자, 2번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여기 끊어볼까?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건 맞죠? 왜냐하면 뭐 동참하는지 마는지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눈짓을 읽어냈지만 그러나 민도식이 보기에 권 씨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잖아. 그게 이제 아까 A로 묶여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리로 이어질 수 있냔 말이야. 자, 민도식은 자 생각해봐.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라는 건 권 씨가 하고 있는 투쟁이니까 민도식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건 맞는데 그게 이거하고 이어지냔 말이지. 또 자,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은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민도식은. 그 앞에서 어디 있어? 지문의 첫 부분에 사태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부적절한 진술이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존재예요. 이해됐죠? 3번 아내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거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 그치? 만약에 단호하게 난 제복 때문에 그 아내한테 뭐 그 대거리 때문에 뭐 어디 뭐라고 대거리 하는 부분 있죠. 큰 소리로 대거리 하는 부분.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하면 밥 비려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행동까지 그렇게 한다면 굳이 여기를 찾아가겠어? 그죠? 뒤늦게 집을 나서서 그 체육대회 거기 앞에 가겠냔 말이야. 거기 얼쩡거리지도 않겠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중도적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4번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수용 가능할 겁니다. 이런 해석도요. 왜? 뭔가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여기 와서 들어갈까 말까를 이리저리 재고 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과 다 들어가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중도적 개인 여기 위에서 설명한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박여버린 듯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야. 들어가서 동참해서 함께 사과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투쟁을 이끌고 뭐 반대를 뭐 성공시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표 던지고 그냥 깨끗하게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번 선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1번까지 현대소설 세트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32에서 34번 고전 시가 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그 지문 구성을 보인 게 지금 비연계 두 작품이 나오는데 정철의 시조가 가나 한 사람 동일한 작가의 시조가 두 편이 가나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다에 가서 수능 특강 318쪽에 연계 출제된 수능 특강 318쪽 그 실전 모의고사 2회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끝에 있었던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 수능 특강을 다 끝내진 못했어요. 뭐 갈래복합하고 있었는데요. 막 이런 사람은 이거 연계가 자기에게는 아니었겠죠. 그죠? 아쉽게도. 근데 아마도 성실히 공부해서 이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 차례는 적어도 본 사람이라면 이거 공부했던 작품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조선소의 호화곡이야. 그런데 이제 가, 나, 다를 아우르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이제 이거를 한번 먼저 보고 갈까? 자, 34번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으로 가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보자. 정철과 조전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는 이제 가나의 작가, 다의 작가잖아, 그지? 그런데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니까 봐요.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져. 그래가지고 파직되거나 유배되거나 살림에 은거하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정계에서 소외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의 기반은 이거라는 거야. 정치적 격변기, 그 안에서 뭔가 쫓겨나거나 유배를 가거나 뭔가 은거를 하거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시적 상황이 여기에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작품을 이해해 나가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다 작품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걸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 그럼 보자. 정철의 시조 가부터 먼저 봅시다. 풍파에 일렁이던 봅시다.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까? 풍파에 일렁이던 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거기에 배가 막 떠 있으면 막 일렁일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그런 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 구름이 험한데, 그럼 구름이 험하다는 얘기는 곧 비가 내릴 거고 바람도 많이 불 거고 막, 그지? 악천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나오는 거 어찌하여는 이렇게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아. 어찌하여 처음 나왔는가로 읽으면 맥락이 더 잘 살지 않을까? 자, 구름이 험한데 이런 때 왜 첫 항해를 나왔냐 말이야. 지금 풍파에 잘못하면 일렁이고 시련을 겪게 될 건데, 잘못하면 좌초될 건데 말이지. 허술한 배 두신 분들은 모두 조심하소서. 튼튼한 배, 엄청 큰 배도 풍랑을 이기기 쉽지 않은데 허술한 배를 가진 사람은, 그런 어부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봐요. 이 얘기가 그냥 표면적으로는요, 조업의 조업을,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일 삼는, 직업으로 삼는 어부들,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경계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 근데 이게 그런 의미로 쓰였겠는가 말이야.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34번의 보기를 미리 본 거 아니겠어? 그럼 생각해 보자고. 이때 풍파가 24번이라고 했나요? 미안합니다. 34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경랑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쳐봐. 그럼 막 대립과 갈등이 심한 당파 싸움 막 이런 때 대립,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일렁이던 배라는 것은, 자, 그 정치적인 격동 때문에 실현을 겪어야 했던 관리들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디로 갔겠어? 파직되고 유배 가거나 어디 은거했거나 그러겠죠, 그죠? 아까 34번 보기를 활용하자면, 자, 구름이 험한데 어쩌야 처음 나왔냔 말이야. 어떤 배? 그럼 이때 처음 나왔다. 자, 처음 나왔다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 상황에다 연결하면, 거기 문제에 나온 용어들을 활용하자면 신진 관료들, 그지? 이 정치적 격변기에 어쩌자고 이 관직에 나와가지고 이 싸움터에서 관직을 수행하겠다고 와 있냔 말이야. 그쵸? 그래서 보세요.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그럼 뭐겠어? 허술한 배를 두신 분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허술한 배를 두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치적인 현실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해보자면, 추론해보자면 이런 거겠네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 관료인데 막 자기가 속한 당파가 힘이 세. 그래가지고 나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무슨 친분관계,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별로 없고 막, 그지? 아는 사람 자기 뒷배로 삼을 만한 뭔가가 없어. 정치적인 배경이 혹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 그런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이.
34번 보기에서 얘기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됐죠? 나도 그런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자, 이제 이게 초장이고요. 이게 중장이야. 그래서 우리 그 지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사실은 요렇게 요만큼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한 줄이라는 티를 내는 거예요. 자, 초장 봅시다.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중장. 온유월 한낮에 사로를 멍긴 위에 된소리 섞어치고 좌치는 내려건을 보았는가 이마이마. 종장.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여러분, 요 식구는요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요런 그 시조에서 요런 식의 종장은요 종종 등장합니다. 이 정철의 시조 말고도요 작자 미상의 무슨 사설 시조 같은데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런 말들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쟤는 나쁜 애고 쟤가 무슨 생각을 가졌고 쟤는 뭐 이래저래 가지고 뭐 임금님한테 해가 될 인물이고 막 그런 폄훼하는 나에 대한 악담과 뭐 참소의 말과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인 판단을 해달라. 이런 당부야. 이때 임은 임금님이겠지 그럼. 그죠? 근데 그럼 보자. 초중장에 있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자, 심의산 그랬는데 보통 이 심의산은 자, 이 뜻대로만 얘기하면 깊은 뜻이거든. 자기 속마음, 자기 깊은 속, 심리적인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산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다. 자기의 내면 심리 깊은 생각. 그런 걸로 깊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거 수미산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미산은 이제 불교의 어떤 세계관에서 세상의 중앙에 있는 큰 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 그냥 한자 뜻대로 하면 깊은 뜻이잖아요. 자, 내 마음속 심리의 깊은 뜻을 이렇게 거기 선제도 예를 들면 3번 선제 나오듯이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온유월의 자치운이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비유한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34번 보기에 기대어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해보잔 말이야. 자, 내 마음속에 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그 내 안에 심리적 풍경이 어떠한가 하면 온유월 한낮에 살얼을 멍긴 위에 된소리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자, 보세요. 자취눈이라는 게 뭐냐면 자취, 자욱, 발자국이 남을 만한 눈을 자취눈이라 그래요. 그러면 온유월 한낮인데 살얼음이 엉긴다고요? 살얼음이 이번 9월 모평에 2번 나오네요. 앞에서 문태준의 시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자,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이 엉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된소리가 섞어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취 눈이 내린다고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런데 내 심리적인 정황이 이런 얘기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엉망진창이라고. 내 마음속의 상황이. 무엇 때문이겠어? 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 34번 보기와 연관짓자면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봐요.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소리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이마. 제 마음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심리가 너덜너덜해진 거 여기 보셨어요? 아세요? 임금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그렇게 무고한데 나를 참소를 하고 음해를 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 상소를 올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라는 당부의 말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나를 읽어냈고요. 근데 이제 봐, 사실 뭐 현대 시도 그렇습니다만 고전 시가를 이런 작품들을 스스로 잘 읽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런 것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34번 보기 같은 게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독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수능 특강의 318쪽에 있었던 조전성의 호화곡이라는 연시조인데요. 자, 이것도 되게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호화곡도요. 수능 특강에도 1수, 2수, 3수, 4수 여기에도 1수, 2수, 3수, 4수가 고스란히
뭐 예를 들면 뭐 수능 특강에는 서산돼 있던 게 지금 여긴 서쪽산. 뭐 여기 수능 특강에서 뭐 동쪽 골짜기 이랬던가? 그게 시내. 이 정도의 차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텍스트가 실렸다.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현대어로 풀면서 일부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건데 그건 뭐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마치 우리 요 앞에 세트 현대소설이 수능 특강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듯이 고전 시가도 그대로 활용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연계의 질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8분의 3이긴 했지만 그 3이 되게 큰 3이야. 8분의 3이야. 아시겠죠? 자, 호화곡이라는 건요. 아이를 부르는 노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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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도 활용됐습니다만 사실 33번의 1번 선지에 해당됩니다만 이렇게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각 수를 시작해서 형태적인 통일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언급하여 호화곡이라는 노래로 지은 겁니다. 이 시는요, 사실 그 수특 공부할 때 여러분, 뭐 저는 강의에서 설명했었으니까 또 뭐 해설에 들어있던가요? 여러분 해설지를 통해서 봤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파직을 당한 상태야, 이 사람이. 조존성이라는 사람이 광해군이 자기 친모를 왕비로 추존하려는 것을 반대했다가 파직을 당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거하면서 농사일도 좀 해가면서 이러면서 지은 시야. 근데 이 안에는 뭔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 같은 게 막 담겨 있다기보다는 유유자적하게 그 자연과 더불어서 물론 노동도 하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은가하는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게 있고요. 물론 그러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어떤 흔적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수부터 봅시다. 아이야 구렁 망태 찾아라. 제2수는 도롱이 삿갓 차려라. 아이를 부른 다음에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망태기, 구렁, 망태 찾아라. 서쪽산에 날 늦겠다. 막 재촉을 하는 거야.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안이 자랐으랴. 서리법이네요. 그죠? 밤 지낸 고사리가 벌써 다 자랐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캐야 되겠는데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이 나물이라는 게 이제 고사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 아침 저녁을 어떻게 지내겠는가. 고사리를 캐야 밥을 먹고 살지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 첫 번째로는 고사리 나물로 밥 지어 반찬 만들어서 그냥 소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생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하면 딱 떠오르는 중국 고사 인물이 있죠. 백이숙제. 그지? 그러니까 뭔가 지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은 게 여기에 밑바탕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로 수양산에 들어가서 백이숙제가 사실 그 두 사람 형제였는데 그 고사리만 캐먹다가 결국엔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제 2수합니다.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이 시가 지금 서쪽, 동쪽, 그 다음에 제3수 남쪽, 제4수 북쪽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일종의 시상 전개에 질서 같은 걸 부여하는 거죠. 시인이. 자, 도롱이 삿갓 차려라. 비가 내리니까 이제 삿갓하고 도롱이는 이제 일종의 우의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기나긴 낚싯대 미늘 없는 낚시매요. 미늘이라는 게 이렇게 거기 각주가 있던가요? 참?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에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고기가 콱 물면 못 빠져나오게 거는 그거 갈고리 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늘 없는 낚시를 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반드시 잡지 않겠다는 거죠. 꼭 잡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낚싯대가 낚싯바늘이 바로 미늘 없는 낚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매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생각해봐. 미늘 없는 낚시라는 것은 첫 번째 무욕의 태도야.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가어옹 이런 거 들어봤지? 어옹이 어부를 얘기하는 건데 가짜 어부를 가어옹이라 그래요. 뭐냐면 고기를 하나라도 더 잡아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지. 이건 진짜 어부고, 가어옹은 뭐야? 미늘 없는 낚시를 들이우고, 심지어는 낚시 바늘 자체가 없어. 어이쿠야, 몇 시간째 반나절째 고기가 입질을 안 하네. 어이쿠야, 내가 바늘을 안 끼운 채로 들이웠구나.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못 잡아도 상관없는 거. 그 유유자적한 모습, 그게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어떤 풍류와 낭만과 여유와 유유자적함이라, 이런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태공 알죠? 강태공이 주 문왕에게 이렇게 캐스팅이 되기 전까지 이제 72세 때 이제 자기가 등용이 됐는데 그냥 무역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유유자적하게 위수라는 데에서 그냥 미늘 없는 낚시를 들이우고선 그냥 낚시질이나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강태공이야. 자, 그거를 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기나긴 낚시 때 미늘 없는 낚시매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강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냥 단순하게 무역의 태도만을 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백이숙제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어떤 그 자신의 지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여기도 뭐야? 때를 기다리는 자신의 태도 같은 걸 환기하는 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하노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하노라. 흥취를 느끼는 거,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한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잡을 생각 굳이 없다. 나 그냥 즐길 뿐이야. 이런 얘기죠. 자, 제 3수갑니다. 아이야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군경도 역군의 이신이라. 자, 보세요. 아이야, 이번에는 죽조반을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뭘 먹어야 나가서 일을 하지. 남쪽 논밭에 일이 참 많아요. 이 일이랑 농사예요. 그 서투른 따비 이제 농기구인데, 그거를 서툴지. 왜? 나는 관직에 있다가 지금 파직되어 온 사람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농사일은 서툰데, 그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이제 이런 아직은 얼치기 농사꾼인 나하고 보조를 맞춰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이제 근심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두어라 성세군경도 역군의신이라. 성세군경 거기 나와 있죠?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자, 태평한 세월에 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도 역군은 이신이라. 임금의 은혜인이라. 이거죠? 지극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고, 유교적인 어떤 충의 정신 같은 게 여기는 담겨 있는 겁니다. 제 4수갑니다. 아이야 소 먹여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희황상인은 사실 말 그대로만 하면요, 보키시라고 전설 속에 그 황제가 있죠, 그죠? 보키시 이전에 살았던 그 옛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당시 보키시 고무렵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각주에 있다시피 세상 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지금 처지가 이렇게 잔뜩 취한 얼굴 달빛에 실어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같은 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지극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네요. 자, 이렇게 읽었을 때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세상에 지금 가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가 같은 걸 두고 이렇게 짧은 그 시조 같은 게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 그지? 자,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건 고전 시가에서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했다? 이건 아니거든,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에서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자, 뭐 다 같은 경우 생각해볼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니죠, 그죠? 자, 대상을 의인화한 거는 예를 들면 뭐 다에서 제2수의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뭐 내 흥겨워하노라, 고기를 의인화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진술이네요, 그죠?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한다는 게 절묘하게도 이 세 작품에 공통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자, 가에서는요, 허술한 배 두신 분네 조심하소서라고 요구를, 뭐 물론 이건 당부입니다만,
어쨌든 조심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이마, 이마 하고 임을 불러서 그래서 임한테 요구를 전달하죠. 뭐라고? 이미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이미 짐작하라고.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아이야, 뭐 해라. 아이야, 뭐 해라. 계속 요구를 전달하고 있죠. 따라서 1번이 맞는 답이겠다. 제일 적절하다. 33번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조존성의 호화곡인데요.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 아이야로 제시하여 시상전개 안정감을 보였다. 그래서 호화곡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기 32번의 1번 선지하고도 서로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네요. 제1수에는 구럭, 망태 이런 게 있고요. 제2수에는 뭐 도롱이, 삭간, 낚싯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1수와 제1수 중장과 제3수 중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제1수의 중장을 보면요.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안이 자랐으랴 라는 건 걱정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죠? 벌써 다 자랐을 것 같아. 빨리 캐야 되는데. 걱정일 수 있겠죠? 그게 그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는지 봅시다.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지내리 이랬으니까 내가 저 빨리 캐야 되는 고사리가 아니면 내가 아침 저녁을 잘 못 지낼 것 같아. 뭘 먹고 살겠어. 이런 얘기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여기에 이런 설명을 하다니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1수의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지? 근데 제3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 봐라. 중장에서 보세요.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라는 것은 걱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누가 나하고 손발을 맞춰줄까? 근데 이거는 꼭 그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이 아니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투른 답인데 누구와 마주 잡을 거를 꼭 굳이 걱정이라고 해석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아직 농사일 서툴지만 오늘은 또 누구랑 일을 하게 될까? 뭐 그게 기대로 해석한다고 해서도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걱정을 해석할 수도 있다 치고요. 근데 종장에서 강화되는지를 보잔 말이야. 두어라 성세군경도 역군의 신이라 했으니 이걸 걱정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종장에 가서 그 걱정이 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세군경하는 것이 이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다 이런 거니까 지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임금에 대한 충의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 제1수 종장에서는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지내리. 그 다음에 제3수 초장이라는 건 아이야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해요. 자, 뭐라고? 이 나물, 즉 고사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죽조반 얘기했고요. 그래가지고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냈다. 맞죠? 고사리로 그냥 반찬 해먹고 캐온 고사리. 그 다음에 죽조반 정도 먹고 나가서 열심히 논밭 일하고. 맞네요. 그 다음에 제4수 종장은요. 제4수 종장 어즈버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첫 음보에 감탄 표현 어즈버 있죠? 어즈버 우리가 고전시가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건 그냥 현대어로 치면 감탄사 아로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희왕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했으니까 감탄 표현이 그 감탄사를 이용한 영탄적인 표현이 시상을 종장에 가서 싹 집약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다. 맞는 얘기죠.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집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문학의 또 공통과목의 마지막 문제인 3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자 그랬죠? 아까 우리 처음에 사실 읽었었는데 자, 요 시기가 이 가나다 작품의 작가들이 살았던 시기가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파직, 유배, 은거 이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계에서 소외되는 상태인 거죠. 그죠? 이 과정에서 문인들이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을 작품에 드러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한 결과를 여기서 파악해 보자면 1번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자, 가를 우리가 아까 이해할 때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읽어봤는데, 풍파, 정치적인 경랑기, 험난한 정치 현실. 그 다음에 일렁이던 배, 풍파 때문에 배가 일렁인다 그러면 시련을 겪은 관료, 그죠? 요걸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의 초장, 즉 보세요,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는 것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 그럼 아까 우리가 해석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파직됐거나 유배됐거나 은거해가지고 지금 중앙정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한 얘기니까 딩동댕, 됐지?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내가 신진 관료라면, 자, 이런 해석 가능하죠. 왜? 구름이 험하다 그러면 곧 풍랑이 거세게 일 거고, 그렇다는 얘기가 정치적 위기의 조짐이라는 거야. 좀 있으면 정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또 그러면 허술한 배 두신 분내라는 게 정치적 기반이 약한 관료, 그렇다면 이제 신진 관료로 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윗줄에서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 같은 거, 처음 나왔다라는 것을 신진 관료하고 엮는 건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것이겠군이라고 그랬어. 종장, 허술한 배 두신 분내는 모두 조심하소서니까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이들한테 정치가 그렇게 험난한 것이다, 조심하라 라는 경계의 말로 읽을 수 있다. 딩동댕, 됐죠? 3번 갑니다. 심의산이라는 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깊은 뜻이라는 의미니까 그게 화자의 심회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적 풍경, 심리적 정황을 산으로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치고,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5, 6월의 자취눈이라는 거, 사실 5, 6월에 내릴 수 없는 자취눈이라는 게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건 가능할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자기의 심정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러면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야. 자, 봐.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들어 5, 6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이마, 이건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봐봐. 요 전제가 맞다면, 심의산이 화자의 심의이고 5, 6월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자, 초장과 중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화자가 겪었던 심리적 고통 상황 같은 것에 대한 진술로 읽어야 되겠지. 답을 3번으로 골라야겠네. 됐죠? 온놈이 온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이미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보세요. 아까 우리 해석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라서 온놈이 온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나나 혹은 나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당파한테 비방하고 모략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막 난무를 해. 그래서 그런 온 놈들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럴 때에도 임한테 뭐라 그랬어? 종장에서 임이여 뭐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했으니까 온갖 참소를, 즉 비방과 모략으로 가득 차 있는 나와 우리 당파에 대한 온갖 참소를 잘 판단해 달라라는 요구. 그치?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32번 문제 1번 선지하고도 또 관련 있는 얘기야. 그쵸? 그런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지? 5번.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자, 무욕의 태도, 고기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태도가 아닌 태도, 그걸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의 종장. 자,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 내 흥 겨워하노라, 그 흥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흥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반드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경을 즐기고 시간을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고기와 더불어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만든 선지라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34번까지 우리 공통 과목의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6부에서 언어 매체로 가야 될 사람들은 저와는 여기서는 이제 안녕이에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을 공부할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이제 제 5부에서 또 화작을 열심히 분석을 한번 해볼 테고, 자, 공통 과목의 문학을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서 제가 신신당부할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마쳤고요. 거기서 문학이 6월과는 다른 구성 방식, 연계의 정도나 방식 같은 걸 보였다는 점을 분명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분의 4였던 연계가 8분의 3이 된, 그죠? 그런데 사실은 광활룩이라는 고전 소설이 춘향전의 익숙한 대목을 살짝 변형해 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인물의 명칭만 달라지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읽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자면 현대시의 조합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치렀던 그 나 작품 현대시 문태준의 시는요, 여러분이 6월 모평에 치렀던 낯선 시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이라는 시보다는 훨씬 더 쉬운 시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문의 해독의 난도 같은 것들이 그다지 높지 않고 작품 수는 많지만 그러나 연계의 방식 같은 것들을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 통째로 갖다 그대로 따다가 갖다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연계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제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자, 가정해 봅시다. 연계교재 수특 수완을 진짜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부해 놨다는 학생이라고 여러분 쳐봐요. 그랬으면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학 파트는요, 낯선 작품이 있었지만 그거 읽어내는 게 어렵지 않았어. 보기에서 주는 설명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읽어나가니까 충분히 가능했어. 야, 이 정도라면 작품 수가 8개나 구성되는, 최근에는 있었던 적이 없는 복잡한 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데, 고전시가의 새 작품이라고 했지만 앞에 가나가 짧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해낼 수 있겠는데?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공부만 기반이 된다면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10월 학평 한 차례만 더 남아 있습니다. 전국 단위 시험은요, 그 다음 코스는 수능이에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건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즐거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기간에 시험 마지막 날 공부하기 제일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정신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오늘 공부한 게 반드시 수능에 나올 거야 라는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5부에 가서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요령 있게 풀어냈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알차게 꾸며서 여러분과 화작 선택자들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매 선택자들, 여기서 안녕. 자, 다음에 보죠. 고생했어요.